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그냥 여기 편안하게 제가 앉은 자리에서 오늘 유행장애인권리협약 이행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상황들이 좀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의뢰 국민의대나 이런 의식 순서를 갔는데 저희가 그런 의식들은 다 생략하고, 그리고 최혜영 의원님과 또 국민의힘의 이종성 의원님께서도 오늘 공청회에 관심을 갖고 같이 주최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 의정 활동과 함께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시게 됨을 말씀드려서 여러분께도 제가 이제 같이 좀 아쉽지만 이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대한민국이 그 UN CRPD를 가입을 하고 비준을 하고 이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 비준보다도 더 중요한 게 권리협약을 비준 이후에 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각 정책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행을 하고 있나, 이 지수를 이제 점검하기 위해선 그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시가에 오늘의 공청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패널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제가 진행하기보다는 우리 오늘 공청회 자정을 맡아주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동호 위원장님께서 오늘 공청회를 리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정책위원장 김동호입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직접 뵙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어려운 여건에서 한국 DPI가 뜻있는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회에 좌장을 맡게 돼서 영광이고, 오늘 의미 있는 토론이 되도록 제가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조태영 실장님께서 소개했듯이 지금 장애인 권리 협약이 전 세계의 장애인계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모든 장애인계 이슈 정책 활동에 있어서 장애인 권리 협약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고요. 이 권리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모든 활동들, 특히 장애인 단체들의 활동이 집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이 아쉽게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과연 잘 진행되고 있느냐, 잘 이행되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강조하지 않더라도 아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운 수준을 좀 더 제고시키고 좀 더 활발한 이행이 그리고 또 좋은 성과가 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게 장애인 권리 협약을 각 나라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좀 지표를 만들어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연구도 그렇고요, 오늘 토론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오늘 토론회가 끝은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 돼서 앞으로 그 협약을 이행하는 지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반으로서 이제 오늘 출발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앞으로 기대를 하고요. 일단 오늘 주제 발표를 듣고, 그동안 연구해 주신 주제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패널 토론을 해주실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토론자들의 토론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제 발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주제 발표의 제목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한국 장애인 인권 포럼의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를 맡고 계신 김영구 센터장님께서 이 연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단 네 분의 토론자를 함께 또 후속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구 센터장님을 먼저 소개하고 발표를 듣고요. 오늘 다른 토론자분 그 다음 시간에 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영구 센터장님 주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김용국 소장입니다. 제가 이 자리는 사실 어떤 연구 성과에 대한 결과 보고, 성과 보고대회라기보다 저희가 좀 기초적인 수준에서 좀 길잡이를 좀 제시하는 자리가 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완성도 기준으로 두고 여기 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패널 참석하신 분들이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앞으로 개선 발전하는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구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간에 됐던 연구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재정리하는 수준인데요. 재정리하는 수준도 깊은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님께서 소재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목표는 평가 지표를 만들자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다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먼저 배포해 드렸던 그 기초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셨던 게 아마 그런 걸 같아요. 표지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인데 정작 내용은 모니터링에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계기로 느껴졌고요. 제가 이 내용을 하는 많은 시간을 기울이기보다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고민을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에 안 나오죠? 보시는 바와 같이 발제문 책자보다는 앞에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은 저희가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2, 3년간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기준으로 이제 이 연구를 접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상설적인 모니터링이 안 되어 있고, 실제로 CRPD상 어떤 국가인권기구가 그 CRPD를 모니터링을 상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실은 국가보고서 심의기관에 맞춰서 쟁점 사안을 위주로 그냥 내용을 국가보고서도 내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도 크게 다르지 않게 쟁점 사안 위주로 그냥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멈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상설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좀 어떤 기반을 갖추자는 의미로 처음에 이제 모니터링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저희가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합의를 보자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모니터링이라는 어떤 목적과 접근법, 또 평가한다는 목적과 접근법, 또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CRPD 국내 이행 상황을 지수로 해서 시계열로 분석 발전 수준을 이렇게 알아보는 것, 이게 다 다른데 실제로 우리는 처음에 너무 많은 걸 세 가지를 다 하려고 접근하다 보니까 좀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제가 짚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 일단 그 CRPD 국내이행 모니터링 관점에서 보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모니터링 목적은 CRPD가 당사국에 요구하는 바를 당사국이 이행을 했느냐를 먼저 보는 게 모니터링 목적이 될 겁니다. 그럼 이행을 하지 않는 불이행 상황은 뭐고, 이행을 하고 있다면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은 효과성 측면에서 실제로 정말 CRPD의 원칙과 아니면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완전한 이행을 가로막는 어떤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이 정확히 뭔지를
도출해내고 결국 결론적으로 그 장벽을 제거하거나 피할 수 없다면 완화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게 사실 모니터링의 전체적인 목적이기도 하고 접근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반면 이걸 좀 종합적으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접근 방법은 부정적 측면으로 접근을 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장애물인지를 파악하는 게 모니터링의 주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모니터링이 잘 됐다고 한다면 실제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정말 실효적인 개선 조치를 도출하는 게 모니터링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측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접근에 들어가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러면 국내 이행 평가를 한다는 의미는 뭘까? 평가를 한다는 말은 성과를 측정을 하고 점수화한다는 말이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지표 구성이 정성적 지표보다는 성과 데이터를 많이 끌어다 놓고 국내 여행에 관련된 지표들을 모아서 측정하는 방식이 뭘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평가 지표 개발이 될 거고요. 이 내용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평가고, 비교할 나라가 없다면 국제적인 표준이 뭔가 표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비교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게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이행 지수라고 한다면 모니터링 결과가 됐던 평가 결과가 됐던 정책 만족도가 됐던 아니면 CRPD에 대한 대국민들, 공무원들, 집행자들, 사법부, 판사들의 인식도가 이걸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이를 좀 점수화해서 매년 전체적인 이행주수의 변화 과정도 볼 수 있고 각 조항별로 이행주수의 변화 과정도 볼 수 있게 좀 시결 방식으로 보기에 편하게 만드는 게 이행지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장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뭘 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약이 당사국에 요구하는 행동 기준, 그래서 당사국이 뭘 해야 되느냐, 의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당에게서 해왔던 방식을 보면 명확하게 CRPD가 요구하는 행동 기준이 뭐고 그 행동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당사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떤 지표가 필요할까, 어떤 계량 데이터 정보가 필요할까, 자꾸 좀 수단적 방식으로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원칙이 좀 채워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조치들을 분류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씩 하나씩. 조치들이 10개가 있는데 10 중에 3개는 정책에 관한 부분이다. 한 3개는 또 전달 체계에 관한 부분이다. 또 나머지 2개는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부분이다. 또 나머지는 그 성과 데이터를 그 장애인 당사자는 시민사회에 공개하고 그 사람들과 충분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거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나를 분류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게 지수든 평가 지표든 모니터링 지표든 간에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은 가장 중요한 협약이 요구하는 행동 기준과 당사국이 그걸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분류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당연히 조치 현황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수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나, 평가를 하나, 어차피 정부가, 국가가 CRPD 국내 이행을 위한 모든 법, 제도, 정책적 조치, 전달체계 구축 조치, 그걸 통해서 만들어낸 많은 이행 성과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하는 것은 다 공통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은 모니터링을 하자고 하면서 자꾸 평가지표 얘기를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우리는 모니터링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자꾸 지금부터 평가지표를 얘기하는데 이걸 어디다 쓸래요? 그러면 모니터링 할 때 쓰겠다. 모니터링에 필요하다. 이게 조금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모니터링에 두면서 천착은 자꾸 평가지표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연계성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그래서 평가지표를 계량하던 지표를 뭘 만들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정성적으로 모니터링에 필요한 명확한 당사국의 의무 조치사항이 뭔가를 규정하는 데 초점을 뒀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목적과 수단이 좀 전도되는 느낌이 들고 나머지는 가장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럼 정성지표는 계량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성지표는 계량화가 불가능. 근데 이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책도 계량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이 CRPD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이슈를 다 포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책적 대상이 이해관계자를 다 포괄하고 있는지, 포괄성 정도를 점수화해서 계량화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행 시스템, 전달체계 구축하는 것도 이행 기구가 있느냐, 추진 기구가 있느냐, 운영 활성화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느냐, 예산은 되어 있느냐,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느냐, 이거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느냐, 모니터링 과정에서 비준수사항이 발견됐을 때 이걸 개선하는 절차는 구축이 되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도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계량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정책도 있고 제도도 있고 이행 전달 체계가 있는데 이걸 다 이행하면 어떤 성과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떤 데이터로 나와 있다, 이걸까지 보면 되는데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이 데이터를 측정하거나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왜냐하면 모니터링 단계에서 그런 성과를 국가가 이해관계자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지표가 제대로 된 통계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문제죠.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통계의 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통계 자체가 공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장애인 정책을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그 통계를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많은 견해가 이렇게 수렴이 돼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모니터링 지표에서는 공개를 했느냐를 가장 먼저 측정을 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개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초점을 두는 걸로 지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 그래서 모니터링 지표를 구성하는 것과 분석의 필수 요소로 제가 5가지를 정했는데 위에 3가지는 구성 필수 요소고요. 밑에 2가지는 분석 필수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구성 관련된 필수 요소는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CRPD가 요구하는 필수 요소를 이행했느냐, 이행 여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련된 법은 만들었느냐, 규정은 있느냐, 지침은 있느냐를 다 물어보는 거고요. 3번째는 이행 과정의 일반 원칙과 의무를 준수를 했느냐. CRPD에서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서두에는 일반 원칙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등과 비차별, 장애 여성과 아동, 예를 들어 장애인 자립생활 부분은 한 개의 조항이고 한 개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모든 실체적인 권리에 통합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원칙이 각 조항의 실체적 권리를 담은 내용의 정책에 다 반영이 되어 있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3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조항별로 나왔던 지표들을 분류화해야 된다. 분류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과 이행 전달체계 구축, 성과 정보, 공개와 커뮤니케이션 내용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4번째, 5번째는 반드시 분석해야 될 내용입니다. 분석해야 될 내용은 효과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실제로 조치가 하고 있고 이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법이든 정책이든 이게 CRPD 취지와 반하고 있는지, 취지에 맞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반하고 있다면 이유가 뭔지, 그 장벽이 뭔지, 그 장벽을 없애야 된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런 장벽이나 불이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이나 장애인 단체나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이 뭔지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에게 이러한 게 필요합니다라고 개선을 요구를 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는 명확하게 이게 현재 실태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뭔지를 명확하게 어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필수 분석 요소로 저희는 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패널 선생님들께서 기초연구 자료는 쭉 보셨을 거라는 전제하에 전체적으로 일반 원칙 및 일반 의무 조항으로 하나를 분류를 했고요. 2번째는 실체적인 권리 조항으로 하나를 분류를 했고, 하나의 분류는 어떤 권리 주체를 특정화된 장애 여성이나 장애 아동을 하나의 분야로 또 분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국제협력, 국내 이행 및 모니터링, 하나가 통계 수집과 자료 구축하는 걸 3가지를 특정 의무로 분류를 했는데 이 분류는
제가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2010년도, 19년도, 10년도, 12년도에 거쳐서 나온 유엔에서 CRPD를 모니터링할 때의 접근법이나 분류 기준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저희가 배치하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단 일반 원칙 및 일반 의무 조항에 보면 일반 원칙 조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실체적 조항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반 의무 조항은 CRPD 권리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하는 국가 수준의 정책 개별 조항이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조정기구나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이나 이런 내용은 하나의 권리마다 생기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서 이 부분을 일반 의무 조항 이쪽으로 분석을 하겠다. 두 번째 실체적 권리 조항은 실체적 권리 조항에도 평등 및 비차별 5조에 또 인식제고 8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원칙 조항과 함께 모든 실체적 조항에 다 집어넣겠다. 넣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일반 원칙에도 평등 및 비차별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인식제고 부분도 사실 모든 실체적인 권리 조항에 대해서 공무원이든 일반 시민들 간에 다 관련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의 실체 권리 조항은 아까 분류 방식, 정책이나 이행 시스템이나 성과 정보 공개하는 것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장애 여성과 장애 아동은 별도의 지표로 구성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 모든 실체적인 권리에 다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표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특정 의무 조항은 통계와 자료 수집은 모든 실체적인 권리의 이행 성과가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가 CRPD가 요청하는 원칙을 지켰느냐를 질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실체적인 조항에 31조 내용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국제협력 부분은 별도 지표로 있기도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서 타국과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는 성과도 같이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내용은 앞서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다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 기준이 필요하고 그 행동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당사국의 조치는 무언가를 규정하는 선에서 이제 1차 기초 연구가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저희 단체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계획대로 이미 다 초안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내밀고 공청회를 하면은 정말 이게 또 주객이 전도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아예 그냥 공청회에서 빼는 게 좋겠다 해서 일부 청약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행동 기준을 제시할 겁니다. 예를 들면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관리 이게 30조인가요? 갑자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30조 하면 30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표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행동 기준, CRPD가 요구하는 게 정확히 뭐냐. 예를 들어 행동 기준을 제일 위에다 제시를 할 거고요. 이걸 국가가 당사국 의무를 조치를 이행을 하는데 그 조치의 내용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과 이행 시스템, 실행 원칙, 이해관계자 참여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오른쪽에 세부 지표를 다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정보는 통계 원칙입니다. CRPD에서 요구하는 통계 원칙을 행동 기준으로 제시를 하게 될 거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그 관련된 모든 성과 데이터를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신문 자료부터 해서 보고서 자료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긁어 모을 겁니다. 긁어 모아서 그걸 가지고 통계 원칙은 잘 돼 있는데 안 돼 있느냐. 그러면 정책이나 법제도나 아까 그 이행 시스템을 구축을 가동을 해서 만들어낸 성과가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지표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네. 넘어왔죠? 2번까지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표를 할 때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모니터링하는 절차에서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가치가 뭔가를 판단하는 것을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있는 단체가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하고 모니터링 1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13년 동안 해오면서 저희가 간과했었던 것, 놓쳤던 것, 그래서 뭔가 부족했었던 점을 좀 경험 삼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참여성, 접근성, 책임성, 포괄성, 중대성 5가지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성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이나 그걸 뭐 우리 변호사님처럼 그들을 또 옹호하는 옹호기관이나 그 옹호자들의 참여를 꼭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는 측면은 다 아실 거고요. 저는 여기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가 직접 모니터링 심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정부가 참여를 해야 돼요. 어떤 방식이 됐든. 기획 단계에서.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모니터링 거쳐서 개선 방안이 나오면 이게 정책 활주가 되는 게 목적인데, 정책 활주가 되려면 모니터링 주체로 정부 스스로가 참여를 해야만이 정책 활주가 용이하고 효과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그게 깊든 얕든지 간에 정부가 그걸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는 같이 모니터링 절차에 참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면 일단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모니터링 관련된 정보나 성과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고 우리 지적 자산이나 지식 재산이 아니라 그냥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권리나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니터링 결과물 성과물은 오픈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책임성은 모니터링에 의해서 누군가가 실제적으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을 파악이 될 수가 있어요. 모니터링 하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아니면 잠재적으로, 실제적인 잠재적으로 누가 어떤 인권 상황에 취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하게라도 정부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지 모니터링 갖고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포괄성입니다. 포괄성은 이게 좀 모니터링 하면 개선 조치 제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안된 개선 조치를 제안했더니 그걸 받아서 정부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했어요. 그럼 이행 성과까지 모니터링 하는 것까지 포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행 성과 자체가, 이행 조치 상태가 효과적인지까지 끝까지 가야지만 모니터링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 그 단계는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개선 제안해놓고 받으면 좋고, 받으면 우리 성과고, 안 받으면 욕하고 그러고 많은 수준인데, 이걸 반드시 개선 계획 수립과 이행 성과까지 모니터링해서 그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나머지는 중대성입니다. 그러면 개선 조치를 제안을 할 때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까? 이 내용을 할 때는 반드시 이 개선 조치가 바로 직접 수립이 되고 이행되지 않으면 어떤 심각한 인권 영향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 심각성이나 확장성이나 회복 가능성, 그래서 없다, 이런 걸 가장 먼저 개선 조치 우선순위로 개선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중대성까지 5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앞서 말씀드린 지표 구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세부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지표 개요는 여러분들이 다 보셨고,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미 지표 내용을 보시고 이게 기초 단계든 이게 완성본이라고 생각하셨던 간에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기초연구를 수행한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관점에서 의견을 주셨던 간에 많은 의견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표 구성하는 데서 많이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의미가 더 있겠습니까? 아주 신랄한 비판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개선 계획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면 좀 조언도 주셔도 좋고, 많은 말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구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연구 어려운 과제인데 연구를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면서 연구를 진행해 왔고, 이 모니터링 체계, 모니터링 절차, 과정, 이것과 이제 지표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뒤에 지표 내용들은 이제 자료집이 있는데, 이 지표 내용은 지금 여기 유튜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보기 어렵죠. 그래서 다음 기회에 나중에 이제 DPI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자료가 아직 올라가 있지 않죠? 예, 그래서 나중에 올려주시면 여기 유튜브에 와서 지금
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추후에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연구에 대해서 그 사전에 참석하신 토론자분들께 자료가 공유가 됐고요. 그 공유한 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일단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금 발표해 주신 그 화면이 어떻게 나왔지만 어느 쪽으로, 이쪽부터 할까요? 왼쪽부터? 제 왼쪽에 계신 김영구 센터장 왼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정신장애 인권연대 회장님도 계신 권혜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김강원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 오른쪽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의 이용석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다음에 아까 인사 말씀하신 한국티카의 조태영 실장님 일단 토론에 참여해 주실 거고요. 그 옆에 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김혜영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네 분의 토론을 중심으로 듣고요. 더 인디고의 조성민 대표님도 오늘 토론에 이따 토론할 때 같이 토론을 또 추가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겠습니다. 조성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공동연구 공동연구하신 선생님이군요. 성함이 제가 손영수. 손용수 연구자님 같이 나와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토론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토론은 제 오른쪽에 계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의 이용석 정책실장님께서 이 CRPD 모니터링 평가지표 기초연구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용석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정책실장 이용석이고요. 이번에 그 모니터링, CRPD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을 하는 것, 그다음에 이 개발을 통해서 CRPD의 효율적인 국내 이행 평가를 점수화, 수출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국가보고서에 대응하는 민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실은 장애인단체들이 어떤 특정한 기준이나 표준 없이 현재 국내에서 이행하는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또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대응했던 전력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작년에도 민간보고서 초안을 만들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민간보고서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거가 사실은 빈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CRPD 이행 평가 지표가 개발이 된다면 이것을 기준을 통해서 민간보고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CRPD를 국내가 어떻게 이행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지를 장애인 당사자들을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이행평가 지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발제하신 김영구 소장님의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평가 지표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정성적으로 수치화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정량화를 중점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느 쪽에다 비중을 더 둠으로써 지표를 개발할지에 따라서 그 결과치는 매우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디다 맞추고 어느 쪽에다 비중을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평가지표 개발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김영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중에 가장 제가 기대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현재 지금 평가지표를 통한 모니터링의 타겟팅이
어쨌든 저 유엔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중점을 두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만 타겟팅을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아주 협소한 방식, 그러니까 최종 견해를 받지 않은 모든 정책에 대한 것들을 그럼 어떻게 이행 평가를 삼을 것인지가 좀 사실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실 그래요. UNCRPD가 아무리 방대하고 복잡하지만 그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고 간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각 당사국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얼마큼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 그 실현성을 수단적으로 강자화하는 것이 사실은 CRPD의 전부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뭐 대단한 이념이나 아니면 뭐 전술 전략이거나 아니면 뭐 정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 당사자나 그 당사국의 입장에서는 이 CRPD를 어떻게 수단적 방식으로 제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국내 정책에 일반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CRPD 이행평가 지표의 목적은 사실은 각 당사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애 정책의 잘못된 점이 이 지표를 통해서 드러나고 개선점이 또한 이 지표를 통해서 드러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민간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로서 좀 이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사실상의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민간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몇 가지의 그 단점, 개선할 점이 있었어요. 그거 첫 번째가 행사 중심의 활동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적인 학습이 매우 미흡했던 것. 그리고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의 부재.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뷰에도 좀 많은데 특별하게 이 세 가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첫 번째가 이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의 부재거든요. 그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수집하고 사실 정보 채집에 있어서 우리 사실 장애인단체는 매우 아마추어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CRPD 이행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마 그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를 한번 계속 채집을 수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평가 지표에다 쓰고 그래서 민간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는 것도 이번 연구의 큰 의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사실 올해가 아마 민간 보고서 우리가 심의 연도이긴 해요. 근데 이제 팬데믹 상황이 돼서 1년 정도가 지금 미뤄진 상태라서 사실상 오히려 이렇게 미뤄진 상태가 우리나라 장애계에서는 오히려 호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 지표를 통해서 나온 자료를 데이터를 통해서 새롭게 민간 보고 작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꽤 후사다마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2017년도 장애정책 폐지 이후에 우리나라의 장애정책의 장애정책은 아주 급변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늘 계속 뭘 하고 있냐면 제 5차 장애정책 종합계획 중간평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그 모니터링 평가의 지표를 보니까 그분들은 대단히 세심하게 뭐 적합성, 합리성, 타당성 등을 1에서부터 5의 지표로 순서를 해서 그걸 지금 정량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쪽에서도 그런 식의 좀 세세함이 나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쪽은 정부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민간 영역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지표조차도 사실 필요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는 정책 체감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한 고려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적절성과 그다음 이행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 관점의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지표 개발을 통해서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요번에 그 유엔에서는 이미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서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자료가. 그래서 거기를 찾아보니까 거기는 모두 한 4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구축하지 않으면 현재 우리나라 관점의 의료적 관점에서의 장애 개념으로는 정책을 이행 평가를 하는 데는 조금 뭔가 좁은 시선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그 권리를 왜냐하면 이 CRPD가 사실은 인권 기반이라기보다는 권리 기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하는 문제를 꼭꼭 짚어봐야 된다. 그리고 장애를 사회 구조의 문제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또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내 외로의 권리에 대한 감독 시스템을 보장해야 된다. 이 소위 말 쉽게 말해서는 이제 이행평가의 개념, 그러니까 시스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대체점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좀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 이제 민간 보고서의 근거로서의 모니터링 지표를 제가 좀 기반으로 이걸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국제 인권 조약의 대부분의 모니터링의 근거는 파리 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파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파리 원칙에 모두 이제 한 6가지 정도의 기본 원칙으로 지각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법령, 헌법의 근거에 보장 독립성이 모니터링 기구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편적인 인권구조에 의한 명확하고 광범위한 업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적정한 재원, 그리고 적정한 조사구나. 결국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정부로부터 독립하였을까? 또 다양한 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을 대표하는 조직인가는 아닌. 그다음에 보편적 인권 기준에 의한 명확하고 광범위한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국가에서의 유엔 CRPD의 모니터링 기관이 인권위예요. 인권위가 정부 부처로서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거기만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이 기관이 유엔 CRPD의 국내 이행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기관인지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빼놓으면 결국에는 현재의 장애인 단체들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 체계는 분명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니터링 체계는 결국은 적정한 방식의 이행 평가 지표에 의해서 그 값이 매개자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제가 이런 이행 평가나 이런 지표 개발에서 고민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그 세부안에 대한 평가가 점수가 나왔을 때 그것을 평균화 시켜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야지 이제 발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평균율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특정 집단의 값하고 일부 특정 집단의 값이 편차가 높았을 때, 격차가 났을 때 그것을 평균의 값으로 평가 지표를 만들어냈을 때 그 오류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사실은 좀 고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기초 자료에 보면 그 지표가 좀 더 세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현재 나와 있는 이 지표는 일단 고정지표로 두고, 왜냐하면 이건 여기서 만들어진 지표는 대부분 CRPD가 이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 안에 국내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 지표를 만들어서 좀 더 지표를 좀 세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에다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10조의 생명권의 경우에 이제 장애인들의 자살 타산에 대한 비율 같은 것도 넣고 싶다고 여기다 적어놓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세부 지표 안에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서 좀 유연성을 갖춰서 세부 지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현재 연구되고 있는 이행평가 지표의 개발은 사실 CRPD,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CRPD는 인권 기반이 아니라 권리 기반으로 저희가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들거든요. 권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난 다음에 인권에 대한 문제도 같이 갖다 포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선택의정서조차 비준하지 못하는 미비준 국가예요. 그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개인의 권리 구제의 제도는 전체 UN CRPD의
CRPD가 국내 이행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최후 수단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무기조차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CRPD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정책을 모니터링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통한 개인진정 제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로 만들 것인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권리로서의 장애인 협약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재해석하고 다시 한번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를 이 모니터링을 통해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 중심의 모니터링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큼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권리는 한 부분면에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UN CRPD를 통한 장애인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이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정책실장 이영수 실장님께서 토론해 주셨고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 제가 정리해 보면은 일단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 민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장애인 권력 CRPD 그러니까 NGO 연대였죠. NGO 연대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성이나 전문성이나 또 정보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연구가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 모니터링 체계를 좀 더 구체화하고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더 충실한 그 민간 활동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간 보고서 작성을 기대하는 기초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말씀을 했고요. 다만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연구 작업이 최종 견해를 기반으로 한 부분에서 좀 영역이 제한되지 않겠는가, 그 밖에 다른 영역에 대한 좀 포괄성을 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지표에 관련해서는 좀 구체성이 부족하고 좀 세분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지표가 권리 기반의 그 모습으로서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이 모니터링 체계가 잘 우리나라에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장황하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잘 설명드렸고요. 저는 요약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토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자료에 있는 순서대로요. 이번에는 정신장애인 인권연대의 권영 원장님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또 정신장애인을 위한 권익공 활동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영 변호사님께 두 번째 토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시 3분이니까요. 3시 18분까지 정도 안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굉장히 막 방대한 연구를 이렇게 어쨌든 기초 연구지만 이렇게 수행해 주시고 또 발표해 주신 김영구 소장님하고 또 연구원들 전부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1차 보고서 심사가 있었고 거기에 저도 NGO 연대 일원으로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발표하고 또 그 권고를 이끌어내는데 조금의 기여를 했고 그때는 굉장히 아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또 한 2년 이상 준비해가지고 우리 많은 장애단체들이 그 연대체를 꾸려가지고 또 가서 하고 또 실제로 권고된 내용도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망이 있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장애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겠다. 그 복지에서 인권으로 우리의 권리로서 이렇게 실현되는 그런 이제 한 걸음 뒤졌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2차 보고서 심사가 이제 아마 벌써 2년째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과연 협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건지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 스스로도 좀 이렇게 놓고 있었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장애에도 이건 좀 침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그 권리 협약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행해 나가는데 우리가 더 열심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준비한 내용은 일단 우리 정신장애, 그러니까 정신장애는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우리 사회에서 이해하기는 정신건강의 문제로 이해를 하고 그 정신병이라는 정신질환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의 장애 개념에 따르면 심리사회적 장애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상황과 또 사회적인 장벽 간에 그런 심리사회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장애를 겪는 그런 그 현 상황을 이제 우리는 그냥 정신장애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신장애라고 표현하지만 심리사회적인 장애다. 그래서 좀 상대적이다. 만약에 정신장애를 그냥 그 어떤 그 사람의 질환의 문제로만 한다면 좀 애매한 게 정신장애거든요. 정신건강은 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조금 약간 독특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회가 용인하면 수용하면 장애를 안 겪을 수도 있는데 또 그 상황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뭐 직업이라든지 모든 참여에 제한이 되고 또 심지어는 시설 수용까지 겪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심리사회적 장애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이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 빅토리아리라고 UN OHCHR 인권기구의 그 빅토리아 리가 2018년도에 와서 발표해준 자료인데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했는데 그걸 제가 또 축약을 해서 이렇게 우리 여기 모니터링 지표 개발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일단 우리 현재 모델은 메디칼 모델입니다. 이건 모든 장애에도 똑같지만 장애를 하나의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손상으로만 보는 그래서 치료받고 정상화돼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판단한 주체는 이제 의료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의사가 이 사람은 장애가 등급이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그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모든 활동의 기준은 최선의 이익 기준이거든요. 그 사람 장애인을 치료하는데 최선의 이익을 다하면 되는데 그 판단하는 기준도 그 주체는 이제 전문가가 저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고 또 법원이 판단하고 법원이 판결로서 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본인의 의사나 본인의 선호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차별을 했고 저 사람은 손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러니까 동의권이 부인이 되고 다른 모든 의료 행위에 있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본인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근데 정장애인들은 동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인이 돼서 강제로 치료가 되고 또 강제로 입원이 되고 이런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강제로 약물을 항상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수용돼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고 심지어 수술까지 하고 수술하고 뇌수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정신건강 관련 법에는 정신외과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뇌세포를 절단해가지고 이 사람을 고쳐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국제적으로는 이런 거는 정말 옛날 시대의 인권 침해적인 시술인데도 우리는 법령에 아직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그리고 강제 입원 시설 수용은 일상화돼 있고 지금 현재도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숫자가 한 6만 명 이상이 되고 평균 입원 일수가 수백일이 되니까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지금 입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
2월 달에 코로나 우리나라에 막대 이렇게 감염으로 해가지고 청도 대남병원에서 1호 사망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분은 20년간 그 병원에서만 20년간 입원돼 있다가 첫 외출이 사망하게 해서 밖으로 장례식장으로 가는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죠. 그게 그분의 첫 외출인 거거든요. 그런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사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주체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정신병원에 관련해서 아무리 피해를 입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고 법원에 재판을 걸어도 다 무시당하는 이런 현실. 그리고 편견, 정신병이라는 것 자체로 위험하다. 또 저 사람은 어디 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나서야 된다. 이런 대상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입니다. 근데 근데 사실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많이 바꿔버린 거거든요. 생각을 바꾸고 기준을 바꿨는데 정신장애인도 동등한 권리의 주체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아직도 실현은 되지 않고 그래서 이중 기준은 안 된다. 정신장애인만 특별히 뭐 당신은 위험하면 어떻고 저쩌고 이런 기준은 안 된다. 그리고 차별적인 기준도 안 되고 이건 모두 통합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기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심리사회적 장애, 명장애에 대해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설명되고 자유로운 동의 이거는 이제 정신과 진료에 있어서 주로 적용되겠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분한테도 또 그 장애인한테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와 선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치료가 제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원 의사결정 이거는 의사결정할 때 저 사람은 판단 능력이 없어 이렇게 취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가 어떤 종류 어떤 정도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의미를 해설을 해주고 아니면 뭐 법적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성년 후견 제도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강제 입원이나 강제 시설 수용은 금지된다. 그리고 강제 치료도 또 강제 수술, 강박 정신병원에 입원되면 쉽게 이루어지는 게 강박입니다. 그거는 침대에다가 사지를 묶거나 아니면 머리까지 오지 강박도 있거든요. 머리까지 묶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이틀 있다가 그대로 죽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형사처벌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강제 치료와 강제 수용, 강제 입원 이런 거는 금지. 이런 데서 모든 게 해방이 돼야 된다는 게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한 인권적인 접근입니다. 그리고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3조에는 이러한 데 대한 일반 원칙이 분명히 기준되어 있고 그거는 차별금지 또 존엄성 그리고 자율성 그리고 통합이라는 원칙 참여라는 원칙 그리고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원칙이 있는데 그 내용 결국은 메디컬 모델을 탈피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따르면 그다음 슬라이드로 여기 영어로 되어 있어 좀 그러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성년 후견 제도는 폐지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는 2013년도 성년 후견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후견 제도를 장려하는 걸 정부의 정책, 정부의 방침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후견 제도를 지원하고 있고 심지어 대법원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후견 제도를 점점 키워나가는데 힘을 쏟고 있고 심지어 장애계에서도 좀 후견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이거는 장애인 협약에 반하는 거니까 우리가 폐지하고
지원하는 의사결정 제도로 나간다는 이런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거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했으면 좋겠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말하자면 기존의 그 메디컬 모델, 베스트 인터리스트,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원이 판단해가지고 저 사람의 처우를 정하고 또 이거는 법적인 차별이거든요. 법적인 차별이란 거는 인간으로의 존엄성과도 관련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고, 장애를 이유로 그 사람은 권리가 없어진, 그러니까 인격이 아닌 게 되는 게 후견 제도거든요. 이건 제가 실제로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 너무 이거는 강제 입원 수용보다도 더 심각한 본인의 어떤 인격 자체를 부인당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겪고, 그걸 그냥 사회에서는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견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우리가 정부나 우리 장애계가 이 후견 제도 폐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이거부터 우리가 좀 확정을 하고, 또 특히 모니터링 할 때도 이 부분은 조금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유엔에서도 분명히 우리나라 후견 제도 폐지하라는 이런 공고까지 있었던 그런 거는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의사결정 대체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 후견 제도나 강제 입원, 강제 수용할 때 의사결정을 보호자가 가족들이 하는 그런 정신건강법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원 의사결정제도, 우리가 정말 지원 의사결정제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먼저 후견제도 폐지가 기초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이제 후견제도를 폐지하고 정신건강법을 폐지. 정신건강법은 우리 건강을 장려하고 증진한 내용은 우리가 별 문제 삼을 게 없지만, 다만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대신해서 제3자가 위험하다는 이유, 특히 우리 정신건강법 개선됐다는 게 위험성 기준으로 강제 입원을 시키는 거거든요. 위험성을 기준으로서 강제 입원을 제공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정신이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천한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미 쪽으로 가서 민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성년 후견 제도를 아예 금지하는 페루 같은 이런 입법 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일랜드 쪽에서도 그런 사례들 제도화한 것들도 있고, 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그런 제도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장애인의 본인의 의사 문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반하는 내용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런 내용 중에는 뭔가 자기가 장애가 심해지기 전에 미리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누구를 지정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오픈 다이얼로그라는 이런 핀란드의 프로그램은 정신장애에 대처하는 이런 좋은 권리 협약에 따르는 제도, 그리고 또 피어 서포트 그룹 케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우리 주변에 우리 동료들도 많이 보고 저 스스로도 느끼지만, 이 정신장애 심리적인 혼란은 꼭 약물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약물 말고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주고 대화해주고, 또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오픈 다이얼로그라도 이것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약물을 안 쓰고도 뭔가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연구가 됐고 근거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링 할 때도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국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돼서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그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당사국 우리나라를 얘기하죠. 정신 지적 장애를 포함해서 장애를 근거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는 기존의 법률 조항을 철폐하고, 모든 정신보건 서비스를 포함한 정신보건 서비스가 당사자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를 바탕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기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년 후견 제도도 지원 의사결정 제도로, 그러니까 성년 후견 제도 폐지하고 지원 의사결정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내용은 우리가 모니터링 할 때 그 기준을 정부에서 과연 이런 그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데 대한 계획이 있는지, 뭔가 연구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또 기존의 것들, 그런 제도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예산을 좀 줄이고 있는지, 그래도 자꾸 늘려나가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참여가 중요한데 당사자 단체들이 이러한 것들에 참여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당사자 단체라고 자처하고 본인들이 당사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네들 하고 싶은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장애계에서 좀 잘 살펴가지고 우리가 또 어떤 데는 좀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라 하더라도 또 아닌 거는 단호하게 좀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령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령 회장님이 정신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신장애인이 우리나라의 장애인계에서 굉장히 소외된 그 그룹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도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단체 장애인 단체 같은 동료 장애인들에게도 좀 그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이 점 때문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특히 그 성년 후견 제도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 장애계가 좀 더 적극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이 기존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활동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점을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말씀 안 하셨는데 이따 토론 시간이 필요하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토론을 듣겠습니다. 이제 여성 장애인 쪽에 관련된 토론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한국 여성장애인 연합의 김희영 사무총장님 모시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 평가 지표 안에서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에 대한 견해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유엔 장애인 관리 협약 그 2, 3차 병합 보고서 내용 중심으로 제6조 장애 여성에 대한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25항의 그 내용을 보면 특히 정부는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과 출산 비용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태아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5항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시 제언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100만 원의 지원금으로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성이 없는 비용 지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비용을 확장시켜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또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사회적 지지 기반으로 확충하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육아에 대한 비용을 일정 기간 예를 들자면 산후 6개월 정도의 육아 과정에 필요한 비용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을 지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26항의 내용을 보면 여성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져 있고요. 고용장려금 단가를 남성 장애인에 비해 경증 여성장애인 40만 원, 또 중증 60만 원, 또 여성장애인에 각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26항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시 또 제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성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남성장애인에 비해서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 고용률이 23.4%, 남성장애인이 47%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77.8%에 해당이 돼서 질이 낮은 일자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장려금의 차등 지급뿐만 아니라 고용이 이루어질 때 여성장애인 할당제 도입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와 또 장애 유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 또 고령화에 따른 고령 여성장애인의 일자리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또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업장애 1인 그 장애인 고용에서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또 27항의 내용을 보면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 22개소와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4개소의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의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 또 지원 서비스에 대한 피해 구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그 27항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시에 또 우리 여성장애에서 제언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국 총 31개의 보호시설 중에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8개소, 또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등록 장애인이 약 255만 명이고 그중에 장애 여성이 107만 명입니다. 장애 여성의 수는 등록 장애인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등록되지 않은 여성 장애인 수를 고려하면 더 아마 많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약 39만 2천여 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는데요. 이 중에 장애 여성은 16만 4천여 명입니다. 등록 장애인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도 여성 장애인 수는 22만 1,000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없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에 이동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거주지 근처에 보호시설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는 피해자 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경기도로 연계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는 한 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또 한 개의 특별지원시설 이렇게 총 2곳뿐이라서 연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 4개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2곳밖에 없습니다. 이제 상담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역적으로 피해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입소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장애인 시설에는 장애가 있다고 또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입소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매우 크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피해자 보호시설의 확대 또 설치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또 피해자들의 자활과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설치를 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입소기간을 2년에서 4년 정도로 2년에서 4년보다는 더 늘려야 합니다. 더 장기간으로 늘려서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장애인의 그 자립 훈련을 위해서도 더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음은 33항의 내용인데요. 정부는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쭉 나와 있고 출산에 대한 비용의 지원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33항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을 하실 때 그 여성장애인의 출산 지원금 대상자의 증가는 이제 고무할 수 있는 점이지만 여성장애인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성장애인의 재생산권에 대한 고민과 점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100만 원으로는 장애로 인한 의료비 추가 부담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지원 정책의 마련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또 34항에 보면 정부는 2006년부터 출산 가정의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또 출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34항에 대한 것도 제언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 가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간과한 것으로 장애의 인지적인 관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 가능한 만 49세 이하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임신 출산 지원이 1순위였고요. 자녀 양육 지원이 2순위였습니다.
임신 기간 애로사항 2순위도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활동 지원과 출산 지원 가사 도우미는 그 업무상 중복으로 지원 연계가 되지 못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만 서울과 충북, 전남, 목포에서만 이 가사 도우미의 확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국적으로 좀 확대 실시에 대한 시행이 필요하고요. 또 성인지적, 장애인지적 관점을 갖춘 가사 도우미 육성을 위한 교육과 확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만 평가지표 개발 시 제언하고 싶은 내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서 그 장애 여성 관련 조항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안에서 이 장애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고 삶의 전반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님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김 총장님은 현재 2, 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우리나라 정부가 좀 만들어서 제출해 놓고 있죠. 그래서 그 국가보고서의 내용에 있는 것 중에서 여성장애인 관련 사항들을 점검을 하시고 그것이 현재 국가가 보고하신 정부가 보고한 내용보다는 현실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보고된 부분들 이런 부분 지적해 주시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언급하셔서 이런 것들이 그 지표를 개발할 때 잘 반영이 되고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 토론해 주신 분들 내용을 또 종합적으로 받아서 김용호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구체성을 가진 내용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지표를 개발할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 우리 권혜영 대표님,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분들 고려를 우리 지표 개발할 때 어떻게 반영할지 이 점들을 또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이용호 실장님 말씀하신 구체성과 세분화된 지표에 대한 측면에서도 지금 같이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 토론을 토론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마지막 토론은 김강원 국장님 거는 토론 자료가 없나요? 예. 토론 자료는 지금 여기 PPT도 없는 거죠? 그냥 준비하신 거죠? 예. 그러면 장애권역문제연구소의 김강원 국장님의 네 번째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토론이어서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저는 사실 약간 오해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지표, 그러니까 평가 지표가 좀 제시돼서 그 지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검토해보는 자리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자료를 받아보고 보니까 이제 지표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좀 뭐라고 할까 좀 추상적인 내용들이어서 이제 오늘 발제하신 내용이랑 연구 제목을 보니까 이제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였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제가 이해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받고는 저는 이제 평가 지표가 나오는 줄 알고 여기다 어떻게 그 토론문을 써야 될지 좀 고심하다가 시간을 못 쳐가지고 토론문을 못 드렸는데 죄송하고요. 하여튼 저도 이용국 실장님 말씀처럼 그 평가 지표를 만들 때는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고 좀 정치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평가 지표이니만큼 아까 이제 정성 지표로도 개량화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성과 지표면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좀 뭔가 개량화가 되게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주 그냥 정확하게 짚어내려면 좀 개량화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오랜만에 이 보고서 연대 주요 핵심 멤버들이 많이 모이셔서 오랜만에 연대 활동에 대해서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권 변호사님이 1차 심의 때 저희도 조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저 같이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튼 국가보고서가 나오고 1차 이제 위원회 이제 최종견해가 나왔잖아요. 근데 최종견해가 지금은 이제 최종견해 내용만 회자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했냐 안 했냐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사실은 최종견해를 이끌어낸데 NGO연대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NGO에서 병행 보고서로 보고한 내용들 그리고 현장에서 로비한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돼서 공고가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1차 심의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이제 짜릿했던 기억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2, 3차 심의가 올해 내지 작년에 이제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보고서연대도 다시 이제 재구성해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했고 보고서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좀 더 이제 발전시켰다고 생각하고 이제 현지에서 요걸 이제 유엔에 보고하고 이제 현지 활동을 통해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반영해가지고 또 새로운 의미 있는 권고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굉장히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동력들이 분명 모아졌었는데 권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고서의 제출과 어떤 국가 심의 자체가 거의 무기한 연기되다시피 해서 사실 연대 활동의 동력이 많이 좀 없어진 게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공청회를 위한 토론 겸 이제 연대 활동을 어떻게 가면 좋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고서 연대의 활동이 여전히 이제 주요하고 주된 활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차 심의 때 워낙 효과적으로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열정도 있었고 그래서 성과도 대단히 좋았기 때문에 아무튼 작년 올해 이제 심의가 연기되면서 좀 침체된 연대 활동을 어떻게 다시 재개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오늘 모임을 좀 계기로 다시 이제 좀 움직임이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2, 3차 민간 보고서 때 우리가 발전시킨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제 구체화할 내용들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왔는데 이 코로나 상황을 분명히 이제 장애계에서도 이게 장애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론 지역적인 이슈들도 다뤄야 되겠지만 굉장히 좀 근본적인 이슈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내용들을 연대 활동에도 10분 반영해서 보고서에도 반영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CRPD를 활용한 뭔가를 해야는 되는데 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늘 고민이에요. 근데 이제 장 총련은 선택의 정서로 이제 과제를 선정하셔서 되게 효과적으로 잘 이제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었고 또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꼭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해왔던 운동들이 있잖아요. 이슈들이 있고 우리 싸움들이 있는데 그 싸움의 근거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제 CRPD의 조항과 그리고 유엔을 통한 활동들을 활용하는 것만도 좋겠구나.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머리를 쥐어짜지 않아도 그냥 기존에 했던 활동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CRPD를 활용하면 좋겠구나라고 저는 이제 스스로 좀 위안을 삼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심의하고 약간 달라진 부분이 이제 CRPD가 많이 보급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지역적으로도 이해도 높아지고 이런 연구들도 계속 나와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열심히 일을 하니까 분명히 이제 많은 아쉬움도 있지만 발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이제 약간 이제 지역적인 활동들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CRPD 주제의 세미나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제 CRPD를 해외로 확산하기 위한 운동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고 그래서 이런 또 이제 KDF에서도 CRPD 관련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도 또
권리협약 연구실전센터가 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이제 국지전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CRP들을 활용한 또 지역 조직들과 새로운 조직들이 이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대는, 보고서 연대는 이제 전면전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연대의 중요성, 그 무게감은 계속 유지하면서 이 그 역전의 용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고 닦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그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어쨌든 평가 지표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는 게 이제 이 토론의 좀 목적인 것 같아서, 저희 분과에서 담당한 5조와 10조 그리고 12에서 16조를 구체적으로 한 번씩 보면서 내용들을 뭐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좀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86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생명권 부분은 그 장애를 이유로 임신 중절 수술 부분을 다루셨는데, 이 부분은 그 보고서 그 2, 3차 보고 쓸 때 되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낙태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근데 낙태죄 폐지 이후에 이 모자보건법 조항의 의미가 분명히 변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고민이 아직까지 이렇게 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그때 보고서 작성하면서도 서로 이렇게 토론회를 우리가 한다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결국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달라진 모자보건법의 의미, 낙태죄 폐지의 의미에 대해서 좀 고민과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용수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자살률, 타살률, 무연고 사망률, 이게 이제 그 2, 3차 민간보고서에 다룬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표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고서연대에서 또 다뤘던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장애인을 살해했을 때 뭐라고 하죠? 선처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 크게 기억나는 것만 두 사례가 있었어요. 대전에서 한 사례가 있었고, 또 여기 이제 경기도에서 한 사례가 있었는데, 장애인을 살해한 살해 사건이었잖아요. 가족에 의한 살해 사건도 있고. 아무튼 뭐 정확하진 않지만 장애인을 살해한 경우에 가족이 살해하는 경우에 집행유예가 내려지잖아요. 그리고 실형이 내려지더라도 굉장히 경한 처벌이 내려지고, 이게 이제 생명권에 대한 주요 이슈가 될 수 있을 거고, 지표를 어떻게 삼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12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법 앞에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이슈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12조 부분은 그 성년 후견제도와 의사결정지원제도, 그리고 뭐 금융거래 절차를 다루셨는데 그 분명히 이제 다뤄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 말고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장애인을 우리나라 왜 그 노예화 있잖아요. 장애인 노동 착취 문제라든지, 그것도 이제 법 앞에서 동등한 인간으로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장애인에 대한 뭐 범죄나 학대가 발생했을 때, 아까도 그 생명권 침해에서 말씀드렸지만 형량에서 너무 이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십 년 착취를 해도 집행유예 선고하고 뭐 끼케야 뭐 징역 1년 나오고 뭐 이런 것도 법 앞에서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이슈도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89페이지 13조 부분은 사실 13조가 다루기가 되게 어렵기는 한데, 지금 1, 2, 3번으로 다루신 그 지표들이 사실은 이행하고 있다라고 답하면 할 말이 없는 이슈인 것 같아요. 뭐 접근성을 보장하고 그 제도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한다, 뭐 하고 있다라고 답하면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장애아동의 법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및 마련 및 이행, 이 부분은 의미를 사실 저도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은 매뉴얼들이 이제 뭐 교도관을 제외하고는 매뉴얼들이 나와 있고, 정당한 편의 제공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답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크리티컬한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적 장애인이 있을 때 뭐 조력인의 조력을 의무화한다든지, 변호사의 조력을 의무화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장애인에 대한 법적인 지원을 하는 어떤 지원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뭐 이런 지표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4조, 14, 15, 16조는 14, 15조는 뭐 검 변호사님이 더 잘 말씀을 해주셔서 대부분 그 14, 15조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지표들은 그 2, 3차 병합보고서, 2, 3차 그 NGO 보고서의 내용들을 많이 이제 담아내신 것 같고요. 그 15조 같은 경우는 이 경우도 13조처럼
지역사회 및 생활시설에서의 약취, 인신매매, 강제노역 등 장애인에 대한 굴욕적인 대우, 예방조치 마련 이렇게 하셨는데 예방조치 마련한 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지 좀 고민스러워요. 예방조치를 마련했다라고 답할 것 같고 권유기관을 만들었다라고 답을 했을 때 반박할 얘기가 별로 없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는 이제 뭐를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실험 부분은 사실 NGO 보고서에도 담지 못한 내용이어서 이런 내용은 보고서에도 좀 고민해서 담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강제치료 폐지와 그다음에 독립 메커니즘 통해 정신병원에 있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라는 내용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정신장애인이 이제 정신병원에서 부당한 이태원 과정에서 스스로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옹호 메커니즘, 구제 수단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독립적으로 정신장애인이 혼자 자기가 스스로 그런 구제 수단에 접근해가지고 실제 구제받은 건수 뭐 이런 거 좋은 지표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뭐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니 퇴원 심사 청구니 뭐 이런 그다음에 인신보호제도는 이런 게 있지만 실제로 운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 구제받는 비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지표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착취폭력 확대 부분 마지막으로 보면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다루기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 마련, 그다음에 신고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 신속한 조사와 처벌, 배상 절차를 이행하는 것, 효과적인 치유 상담 프로그램, 그다음에 가해자에게 다시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국내 제도와 절차들이 있고 그게 뭐가 문제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되는가 좀 2단계까지 다음번에는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드리는 자리로 생각해서 이것저것 막 말씀드려가지고 어떻게 적절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애권익문제연구소의 김광원 국장님 토론해 주셨고요. 처음에 이제 토론문이 준비가 안 되셔서 토론 수당 20% 깎는 걸로 하죠. 근데 이제 토론을 잘 하셔서 10%만 깎는 걸로 하죠. 네, 문자 농담했습니다. 김광호 국장님도 이용 실장 다 제가 가깝고 편하기 때문에 제가 농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모니터 현재 연구가 본인이 좀 이해를 잘못해서 지표 개발로 진행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규정에 보면은 지표 내용을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걸 구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했다고 하면서 CRPD 연대 활동을 말씀하시길래 그게 본론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서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 항목에 대한 지표를 대안을 좀 그런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토론을 제가 잘했다고 해서 10% 깎아드린 겁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좀 구체적인 안들을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일일이 다 점검을 하기 어렵고 이따 이런 방향에 대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 정도로만 우리 김영국 센터장님이 답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3시 50분, 49분 정도 되나요? 이렇게 됐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쉬었다가 할까요? 네. 그래서 한 10분만 쉬었다가 4시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 불꽃 튀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 계신 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화장실만 살짝 나갔다가 그대로 들어오십시오. 쉴 때 또 다 나가지 마시고. 자,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